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서병수 애널리스트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히다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외장하드, 예, 외장하드가 있었어. 나도 어디서 봤나? 아, 거기에 좋은 영상 많이 남겨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를 복구해 달라고 가야 돼? 복귀가 큰일 나지. 그치? 좀 민망하잖아. 예. 그 히타치죠? 히타치. 예, 네. 그 히타치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은 그 사업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이제? 예. 이제 그러니까, AS도 못 받겠네 이제. 히타치가 뭐 하는 건지는 뭐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제 참고로 최근에 한국 분들도 일본 주식을 많이 투자하세요. 예. 그래서 일본 기업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기업들을 의외로 잘 모르세요. 예. 뭐 소니라든가 뭐 도요타나 이런 몇몇 기업들 빼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그렇게 주가는 좋지 않아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일본 증시가 되게 신고가 최근에 좀 쉬긴 했지만 잘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무슨 기업들이 잘 가는 거고 일본이 뭐 요즘 뭐가 좋다는 거야? 이런 거를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좀 얼마 전에 아니지만 8월 초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블룸버그에서 기사 하나가 나온 걸 우연히 보게 됐고 저는 사실은 일본 주식을 2018년부터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뭐 여러 기업들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최근에 일본의 어떤 기업들 뭐 경제 부활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예. 오늘 좀 약간 거창하게 잡았는데 이 북명을 박차고 만리를 날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지 아시겠습니까? 북명을 박차고 만리를 날.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장자를 보게 되면 예. 거기서 이제 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붕으로 바뀌어가지고 만리를 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북명이라고 하는 북쪽 바다에 있다가 얘가 이제 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커다란 새로 변해서 남쪽 바다 날아가는 게 이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변신해서 나간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히타치라고 하는 기업도 사실은 그런 변화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예. 뭔 얘기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들어가나라는 예. 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보시죠. 제가 요번 히타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요 기사인데요. 8월 4일 날 나온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상당히 인덱스하게 나와 있고요. 이 기사가 되게 길고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사장님이시거든요. 사장님의 영상 인터뷰도 몇 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저희 오늘 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여기 나온 부분 플러스 제가 보강한 거고 요 내용은 나중에 시간 돼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뭐 블룸버그가 미국 기업도 아닌 일본 기업을 사장님까지 만나서 이렇게 길게 인터뷰를 한 게 예. 그리고 되게 심층 인터뷰 기사거든요. 뭐 되게 대단하다라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저도 읽어보다가 되게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기업 얘기 다루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건 또 일본 주식은 또 사기도 편하니까 주가부터 좀 한번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시죠. 야. 이게 이제 2년간 주가 차트거든요. 참고로 9월 1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고요. 네. 한 달 동안 3%, 1년간 42% 올랐고요. 오늘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랐고 아까 저 기사가 앞에 나왔던 기사가 8월 4일 기사인데 네. 이게 이제 주말에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 8월 7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셨어도 어제자로 9.21%, 오늘까지 하면 거의 10%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차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차트거든요. 주봉이 이렇게 지금 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게 그렇다고 무슨 잡주도 아니고요. 시총 보시면은 84조거든요. 시가총액이 84조면은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한 시총 4위 하이닉스. 기업이고요. 예. 하이닉스 밑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이 확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굉장히 시총이 크고 도쿄거래소에서도 시총 13위 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는 게 이유가 뭘까라는 게 저도 좀 궁금했고요. 올해 들어서 특히 좋군요.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좋긴 좋은데 이제 뒤에서 제가 20년 장기 차트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최근에 되게 좋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군요. 예,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시총이 되는 기업이 올해만 40% 그리고 뒤에 이제 연간을 보시면 저점 대비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단순하게 무슨 뭐 수급이라든가 뭐 원화 강세나 엔화 강세 뭐 이런 얘기로만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변화가 예, 있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할까요? 그럼 이제 가장 아까부터 얘기한 게 도대체 히타치는 뭐 하는 회사야? 이게 이제 지금 제일 큰 화두거든요. 네. 막 이것저것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예, 근데 이 이것저것 다 함의 정도가 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더스탠딩 같은 회사구나. 요거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예. 종잡을 수 없어.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아이고야. 뭔가 깔끔하게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타치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요 산업만 보면 일단 광산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구리광산이 얘네 사업의 모태거든요. 반도체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반도체를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한때 D램 업계 1위였습니다. 전 세계 1위였어요. 그리고 시스템 LSI 전력 반도체도 하고 있고요. 참고로 D램하고 시스템 LSI는 나중에 매각이 됐지만 전력 반도체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했어요. 반도체 장비도 꽤 크게 해서 얘네가 이제 중간에 이제 KKR이라는 사모펀드에다 팔았는데 걔네가 1년도 안 돼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팔았을 때 이 사업 규모가 22억 달러짜리 사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니었던 거죠. 요건 둘 다 이제 거의 다 철수했네요. 예, 반도체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 전자 사업도 했습니다. 하드디스크도 했고요. 그래, 하드디스크, LCD도 했고요. 배터리도 했고요. 핸드폰도 했고요. 계산기도 했고 컴퓨터도 했고 TV 냉장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삼성이네, 삼성. 예, 참고로 여기서 뭐 LCD나 하드디스크는 거의 세계 넘버원 수준이었고요. 예. 핸드폰도 한때 굉장히 강자였고요. 옛날 똑딱이 핸드폰 같은 거. 뭐 예, 얘기했나 예, 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요. 예. 배터리,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한때 만들고 컴퓨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였고 서버 이런 쪽에서도 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 IT 기업인가 생각하면 중화학공업 쪽도 강합니다. 얘네가 원자력 발전 부분에서 세계 메이저 중에 하나고 지금도 메이저 원자력 발전 사업 중에 하나고요. 화력 발전을 포함한 발전 사업도 세계 강자였습니다. 예. 원전은 도시바와 함께 일본 양대 업체고 글로벌 상위였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사업도 했습니다. 서버, 슈퍼컴퓨터, ATM, 통신 장비,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이것도 다 세계 글로벌 넘버 원 수준이었고요. 슈퍼컴퓨터, 서버, 통신 장비도 세계 거의 1, 2위를 달리던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화학 사업에서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 쇼와덴코라고 아마 일본 화학 기업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얘네가 매각한 사업이 일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사업도 했고요. 한때는 이제 그룹의 주력 사업 중 하나였고요. 건설기기도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은 이제 건설기기 아시는 분들은 소형 건설기기 쪽에서 히타치 건설기기가 아직도 글로벌 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포크레인에서 예, 굴삭기 히타치 써 있는 거 봤어요. 예, 그거 되게 크고요. 마켓 현대건설기계 맞습니다. 예. 히타치. 경쟁사 예, 히타치. 히타치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터하고 전선 분야에서도 세계 강자였어요. 그리고 얘네가 요즘 히토류 자석이라는 네오디움 자석 있잖아요. 예. 그것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입니다. 오. 그러니까 메이저인 거고요. 뭐 안 하는 게 없어. 예, 자동차 부품도 강자였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내년쯤 유튜브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소비재하고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안 가요. 왜냐하면 야. 닛산 그룹하고 얘네가 한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닛산 계열 자동차 쪽 부품을 지금도 메이저로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세계 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예, 아 맞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내릴 있고. 때쯤 되면 이렇게 바닥에 예, 써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 지금도 글로벌 강자예요. 그리고 예. 전철도 세계 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전철. 그러니까 철도 전철 이쪽 분야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 예. 세계적 강자 중에 하나고요. 한때 조선업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히타치 조선이라고 이 상장사인데 이건 이제 해방 직후에 분리가 됐는데 예. 어쨌건 그렇고 의료 영상기기 분야에서도 얘네가 메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뭐 G 헬스케어 그런 거 비슷하게요. 그게 이제 지금은 후지필름에 매각됐는데 그때도 매각 규모가 17억 달러니까 적은 규모가 아니죠. 그냥 일본의 삼성이네요. 삼성보다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캐피탈 보험도 했었고요. 물류도 했었고요. 군용 차량과 C5IRS 그 소프트웨어 방위 산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히타치를 포브스가 2000년에 이거를 할 때 도대체 얘를 업종 구분은 뭐 해야지 하다가 아이씨 몰라 종합기업
이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이지 뭐. 예, 재벌. 근데 재벌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재벌인 거죠. 저희도 이제 특정 분야만 아는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화학공업과 반도체나 IT를 몽땅 다 잘하는 네, 네. 그리고 물류 이런 것까지 커버하던 엄청 큰 회사였던 거거든요. 외국 애들이 예. 최벌 이렇게 쓰잖아요. 재벌. 예. 최벌. 그 재벌의 어떻게 보면 전형 중에 전형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를 좀 역사를 좀 그래도 간단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예. 설명드리면 1910년에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한 120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히타치가 원래 히타치라는 지역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 경인이나 이런 것처럼 인천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지역에 광산을 하고 있었는데 네. 광산 내 사내벤처였습니다. 그 사내벤처로 모터를 만들었어요. 광산에 쓰는 어떤 광산용 기기를 만드는 모터. 그래서 이 회사가 광산업과 모터가 사업의 일종의 모태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뒤로 사업을 계속해서 1920년대 이미 철도, 선풍기, 냉장고, 엘리베이터를 이미 만들었던 회사예요. 철도하고 선풍기 냉장고는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터 기반으로 기계공업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했고 이제 일제 시대 그 전쟁 전후에 막 사업이 확장하던 때니까 네. 그걸로 군용 철도도 납품하고 선풍기, 냉장고,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가전이라든가 이런 기기 공업에서 1920년대부터 완제품을 만들던 기본이 있는 회사다. 예. 근데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망했다가 다시 이제 일본 경제 부흥을 하면서 1990년대, 2000년대 세계 최대 반도체 전자 발전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반도체와 발전도 정말 별 관계 없는. 예, 별 관계 없는데 여기는 그게 되는 겁니다. 돈 되는 거는 그냥 다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고 내재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꾸준히 잘 하지는 않나 봐요. 아니 근데 이게 다 세계 1등이었었어요. 1910년 예. 한일 그 불평등 조약했던 해네. 그때 태어났네. 참고로 여기가 이제 지금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예. 삼성전자 이전에 일본 반도체가 세계 최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얘네가 반도체 한때 1등이기도 했어요. 아, 디램 반도체. 디램 만들었던. 예. 근데 디램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반도체가 좀 해서 시스템 반도체 LSI도 굉장히 강자였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분야도 강하고 서버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최초로 막 하고 이래던 애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인상적인 게 2006년에서 20년 사이에 당시 일본 기업 역사상 최대 손실인 그 기간 동안 125억 달러의 손실을 난 거예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큰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다음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13조인데? 건데, 예. 와. 사실은 지금도 이게 큰 금액인데 2000년대 초반이면은 금액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거를 지금 설명드릴 건데 여기 한번 다음 차트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히타치라는 기업의 주가 차트거든요. 와. 근데 이제 2000년 이전에는 되게 잘 나갔던 시기. 근데 이제 슬슬 몰락했다. 좀 했다 망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얘네들은 3월 결산법인입니다. 3월 결산법이니까 4월 말 5월 초쯤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 2009년 3월 마감하는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년도죠. 이때만 손실이 80억 달러 가까이 내면서 왜요? 이제 이때 반도체가 망한 거예요. 아 얘네가 하고 있던 예, 반도체가 반도체 사업이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쪽에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요때가 보면 2009년 요때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였습니다. 리만 그래서 사태 이후에 예, 고럴 때죠. 그래서 이때에 이 막대한 손실을 내면서 거의 회사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건데 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때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올랐다 좀 쉬었다 올랐다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때 2020년부터 주가는 반영을 했지만 2009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은 지금 거의 몇 년이나 될까요? 한 15년, 16년간 회사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전혀 다른 기업이 됐다. 라는 게 이제 오늘 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겁니다. 뭐 정말 어떤 변화를 겪었나 이 내용을 이제 할 건데요. 네. 일단 요게 이제 아까 그 블룸버그 기사에 나왔던 연간 이제 히타치의 실적 자료입니다. 단기 순이익인데요. 이제 요거는 조금 하나 좀 잘못 보셔야 될 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2022라고 돼 있는데 네. 원래 이제 2022 사업연도라고 하면은 그 2022년 4월 1일부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2022를 2022년 3월 마감하는 해를 그렇게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뒤에서 말씀드린 한 1년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되고 보면 일단 요때 뭐 좀 이랬다가
이때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죠. 이게 이제 그때고요. 그럴 수 있지. 이게 이제 네. 그러니까 10억 달러입니다. 10억 엔이니까 이 정도의 반도체가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1년간 일했다가 그래도 이때부터 살아났어요. 그런데 반등은 했네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여기에서 살아났고 그 다음에 2002 때부터 3년간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약간 본 거는 그럼 회사가 그렇게 좋고 신고가 치는데 왜 내년하고 내후년 이건 이제 예상치거든요. 왜 실적이 이렇게 꺾였지?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안 가르쳐도 됩니다. 힌트만 좀 주면 안 됩니까? 네.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히타치라는 기업을 얘기를 할 때 예. 흔히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많이 비교되는 게 도시바예요. 왜냐하면은 도시바도 원전을 하던 기업이고요. 도시바도 중공업도 있고 반도체 하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 낸드 플래시나 뭐 예.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장 하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히타치하고 도시바가 많은 면에서 비슷해서 비교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히타치하고 도시바 여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마치 삼성과 LG 뭐 옛날 뭐 두산 뭐 이런 느낌처럼. 시가총액은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주가 수익률은 히타치는 최근 1년간 거의 40%였는데 얘는 안 좋고요. 히타치는 뭐 아시겠지만 여전히 뭐 원전이라든가 뭐 반도체 이쪽 분위기가 여전히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히타치는 보면은 PER 기준은 오히려 더 싸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 늘었다는 거죠. 여기는 이익이 확 늘었고 도시바는 여전히 좀 이익이 좋지는 않고. 그렇죠.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히타치는 이게 단순하게 일본 기업이 아니라 동종업계 내에서도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회사가 되게 안 좋아졌던 이유는 반도체라든가 막 주요 사업들 이런 것들 2009년에 했는데 그때 이 변화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여기 이제 사진 나오시는 이 가하무라 다카시라는 분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CEO고요. 한국에도 이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히타치에서 처음부터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2009년에 이제 거의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이제 3월 그 사업 마감하고 4월 달에 이제 구원투수로 도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CEO, 사장, 이사회 의장을 다 겸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CEO하고 사장은 경영을 직접 하시는 분이고 이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 사장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 개를 한 다음에 이분이 100일도 안 돼서 회사를 흑전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사장하고 CEO에서는 그만두시고 이사회 의장만 4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이 히타치의 지배 구조나 많은 변화를 이끌었고요. 사장으로 취임하셨던 그 한 100일 남짓 동안도 회사를 되게 많이 바꿨어요. 그 바꾼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회장은 이 코지마 케이지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CEO 겸 현재 사장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금 이 히타치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히타치는 뭘 했냐라는 걸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먼저 드리면 지금까지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했던 그 많은 사업들을 하나씩 계속 정리하거나 효율화고 하는 작업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3, 4년간 회사가 매우 좋아졌고 있음에도 사업 구조 조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하무라 회장이 취임한 이후 그 후임자나 현재도 엄청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아까 본 게 뭐 유통하고 소비재 빼고는 모든 사업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핵심 산업에로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 조정을 하는 거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주력 산업이 뭐냐는 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익이 나거나 좋은 사업조차도 몽땅 팔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4번 보시면 기업 문화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그것도 이제 뒤에서 사례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도대체 뭘 쳤냐 그거부터 보죠. 아까 봤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은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죠.
2010년 이후, 아까 2009년에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히타치가 무슨 일을 했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핸드폰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NEC하고 하던 사업을 합치는 형태에서 그룹에서 정리했고요. NEC한테 판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NEC의 핸드폰 사업과 얘네 핸드폰 사업을 합친 다음에 지분을 낮추고 서서히 정리해간 형태로 간 겁니다. 네. 그리고 하드디스크 사업은 매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얘네의 하드디스크 사업이 상당 부분, 물론 얘들도 원래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도 43억 달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얘네가 TV 사업하는 건 2012년에 TV 일본 내 생산을 중단하고 18년에는 판매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얘네가 화력발전 사업도 하고 있었거든요. 화력발전하고 있던 거는 미쓰비시의 화력발전하고 합작법인을 해서 털어내는 아까 핸드폰하고 비슷한 형태로 저기 써 있는 게 다 지금 그 이후에 매각 내지는 독립, 분리 그런 형태죠. 기준이 뭐예요? 뭐는 그럼 남긴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요거부터 드리고 좀 급하시군요. LCD 사업도 정리했어요. 재팬 디스플레이 하던 것도 여기 탄 거고, 자동차 부품 사업도 주력 사업인데 지금 혼다하고 사업을 하는 식으로 정리했고, 물류 사업은 완전히 매각했고요. 캐피탈도 완전히 매각했고요. 반도체 장비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죠. KKR 통해 정리했고요. 얘네가 버스 운송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정리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원래 주력 사업 중에 했던 화학 산업을 매각했고요. 의료 영상 부분도 후지필름한테 17억 달러에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건설기기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 건설기기를 원래는 북미에서는 존디어하고 같이 했었는데 존디어하고 합작을 정리한 다음에 그 북미 사업은 존디어한테 다 매각을 하고 올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건설기기 전체 사업부를 이토추 상사라고 하는 일본 기업에 매각을 했어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 지분이긴 한데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계열에서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얘네가 철강, 금속, 전선 쪽에서도 굉장히 메이저 강자였는데 이 사업은 올해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1월자로 해서 베이덴컴퍼니한테 정리를 했고요. 얘네가 하던 반도체 사업 중은 엘피드하고 르네상스는 2010년 전에 이미 정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면서 히타치가 한때 상장사가 22개였거든요. 그룹 계열사가요. 지금은 딱 하나뿐입니다. 계열사 다 팔았네요, 그러면? 예, 일단은 12개는 매각이라는 통해서 사라졌고요. 나머지는 합병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완전 자회사를 함으로써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히타치 일본 기업 쳐보시면 히타치 건설기기하고 히타치 조선이 떠요. 근데 이제 히타치 조선은 해방 전후에 이미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얘네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히타치 건설기기가 지금 아직 건설기기 이름은 남아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아까 말한 이토츠를 통해서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뭐 남았어요? 그럼 뭐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뭐 남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한 광산업 남았을 것 같고. 광산도 정리했습니다. 광산도 정리했어요? 없습니다. 건설기계도 일단 정리했고. 요 자료 한번 보시면요. 제가 딱 이게 원체 얘기가 복잡해졌는데 얘네가 아까 그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결정했던 게 딱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했을 때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청정 에너지 산업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미래의 두 가지 사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만 집중하고 이하고 연관이 없는 사업들은 정리하는 모드로 간다라는 게 아까 2009년에 그 회장님이 사시고 지금까지 이 구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뭐지? 약간은 그러게요. 좀 애매한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기업이라든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SI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AI, 클라우드, 그리고 IT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뭔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건 이쪽 사업이 얘네 주력 사업 중에 하나로 남고 여기는 키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히타치 전산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한 개 기업 부분, 한 사업 부분에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사업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청정 에너지 하면은 재생 에너지 발전,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관점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갔을 때는 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기를 강화하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발전소를 이제 세울 때 발전소를 설립하는 인프라
발전사 설립 엔지니어링, 그리고 발전소하고 사람들 간의 이런 거, 그리고 전동화 이런 쪽이 얘네들 핵심이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키워갔어요. 그럼 왜 저걸로 정했을까요? 그게 이제 버린 거 보니까 아까운 게 많은데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회사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앞으로 보는 미래를 봤을 때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히타치가 하고 있던 사업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발전, 모터 포함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도 강했고 여기가 아까 사실 반도체 LCD만 했지만 서버라든가 예. 각종 기업용 인프라 관리 그리고 디지털 관리 이런 쪽도 강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회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 두 개 사업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회사를 매각하는 얘기만 많이 드렸는데 핵심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M&A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러면 뭘 했냐라는 것들을 한번 보죠. 뒤에 보시면 아까는 이제 정리하는 것만 얘기 드렸는데 성장 강화한 걸로 보면 ABB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ABB라는 게 글로벌로 하면은 뭐 전선, 송배전, 전력, 뭐 발전 이런 쪽과 관련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전력망 관리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한국전력이 있으니까 B2C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예. 발전소에서부터 집까지 오기 위해서는 송배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이것들이 설비도 필요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서 발전소가 여러 곳에 생기다 보니까 이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 발전소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네. 커지는데 예. 이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메이저 사업 중에 하나인 ABB가 하던 전력망 사업부를 66.5억 달러 인수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규모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미국의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 글로벌 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85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이것도 이제 히타치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인데요. 이제 이 회사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프라 IoT와 관련되는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으로 전력망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발전소가 여러 발전소가 여러 곳이 생기면 여기에서 언제 전력이 들어오고 하는지를 소프트웨어적 제어 관리 컨트롤해야 되고 IoT라든가 사용하는 곳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 제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히타치도 그런 사업이 있었지만 글로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대규모 M&A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탈라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 삼성 탈라스 해가지고 방위 산업 하던 건데 삼성 탈레스라고 예, 했었죠. 탈레스. 예, 이게 이제 탈레스입니다. 예. 이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 철도와 관련되는 신호 처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왔다 갔다 할 때 얘들이 부딪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신호 관리 제어하고 예. 그걸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가게에 들어가는 각 부품이나 이것들 턴키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올해 지금 17억 유로 달러로 하면 18억 달러에 지금 인수하겠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제 지금 독과점 이슈 때문에 지금 논쟁했지만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이거 그럼 이런저런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수주해야 되네요. 여기는 이제 전력 사업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히타치는 수주해야 뒤에서도 되고.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이 하는 사업들이 다 그런 것 관련돼. 그러니까 히타치는 국내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강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네가 원전 사업도 했다고 했잖아요. 원전 사업은 2007년에 어떻게 했냐면 GE하고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은 60%는 GE가 가져가고 예. 일본 내 사업은 20%를 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원자력 발전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 저희가 한국에서도 지금 원자력 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형 원자로 관련돼서도 최근에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제 눈에는 히타치라는 로고가 이제 안 보이겠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동안 제 눈에 띌 만한 그런 것들은 소비재는 다 없어지고. 예. 뭐 전력망 뭐 관리 소프트웨어를 내가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서 그러면 이제 히타치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건 그러면은 이제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한번 잠깐 자료 보시면 이 회사가 루마다라고 하는 신조를 하나 냈어요.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추다하고 데이터라 해서 자기들이 만든 용어인데
고객들이 사용하는 이 기업은 사실은 B2B라든가 공장이나 정부나 사업하고 인프라 이런 데하고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에서 나오는 고객 데이터들에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해 주면서 사업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쪽 오. 관련되는 사업이 2022년 4월에 CEO가 중기 계획을 하면서 매출액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수도관 관련되는 것들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데 네. 거기에 진동 센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각 어디서 이상이 있는지를 감지하는 영역.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공장에서 공장 생산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숙련공들이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 카메라에 찍은 사진들을 AI로 학습을 해가지고 숙련공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그래서 숙련공이 자신들이 자신의 숙련공을 데이터베이스한데 말로 잘 못하는 경우에 이것들을 사진이나 AI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실제 신규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알려주는 형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원을 촬영을 해서 공장 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 내에서 숙련공들이 어떤 거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 배우려면 시간 좀 걸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는 이런 형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이 회사는 공장이라든가 인프라에서 각종 들어가는 설비 인프라 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AI도 하고 그것들 할 수 있는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그게 다 돼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작년 사업년도 마감하고 올해 4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건데 자기들이 하기에 뭐 디지털 엔지니어링, 뭐 시스템 통합, 뭐 등등등을 해서 2021, 22, 23년도에 이렇게 히타치의 루마다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늘었고 이게 전체 사업 매출의 20%, 29%까지 그리고 이익의 41%까지 늘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얘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전통적인 산업을 디지털화로 전환시켜서 부가가치를 늘리는 사업들의 케이스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보시면 아까 에너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히타치 에너지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아까 ABB가 하는 아까 전력망 이런 거가 관련되는 건데 올해 3월 달에 되게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142억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를 했거든요. 유럽에서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유럽에 풍력 발전소가 있어요. 풍력 발전소가 지상까지 풍력 발전을 한 거를 지상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용자들한테.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네, 이제 왜요? 거기서 발전을 하면은 보통은 교류로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교류로 이걸 가져오는 건 되게 이게 어렵고 바다하고 지상하고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해상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그거를 직류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거를 초고압으로 바꿔서 육상까지 옮기고 그래서 육상에서 그것들을 다시 교류로 변환을 시켜서 했을 때만 이 손실 비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직류로 변환해서 초고압으로 하는 초고압 직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변압기 스테이션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발주한 텐트티라고 하는 회사는 풍력 발전소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발전소들을 네덜란드하고 독일까지 효과적으로 송배전하는 솔루션과 각종 장비들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 고민하다 히타치하고 142억 달러 거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국에서는 눈에 일반인들은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일본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전력난이라든가 에너지 위기가 커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히타치가 에너지 사업 잘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왜 이거는 히타치만 잘하죠? 아니요, 원래 뭐 잘했어요? 다른 건 다른데 아까 말한 ABB 사업을 인수하고 얘네가 원래 이 하던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계속 이런 사업을 강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업으로 원전 사업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좀 소형 원자로 원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한국에서는 가합 경수로 하는 방식으로 원전을 해요. 근데 예. 이제 얘네들은 비등 경수로 BWR이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이거보다는 저희께 좋다라고 하고 특히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도 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을 개량을 한 이 원전을 만들어서 GE랑 했죠. 그리고 아까 GE가 미국 쪽에서는 60%
지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GE하고 했던 이 소형 원자로 사업이 지금 해외 쪽에서 수주가 꽤 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미 쪽에서는 온타리오라고 하는 캐나다 지역에서요. 소형 원자로를 이미 발주를 했어요. 2021년에 했고 이게 북미 최초의 소형 원자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했고 최근 이제 올해 여기 지금 7월 달 기사를 보면은 기존에 했던 거에서 추가해서 지금 4기까지 새로 이제 발주를 하면서 북미 쪽에서 소형 원자로 시장에서는 지금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고요. 히타치가 예. 그러니까 이제 GE가 이제 그 영업을 하니까요. GE도 원전 사업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합작 회사니까. 예. 6대 4로 합작을 한 겁니다. 북미에서 네, 예. 글로벌로.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영국에서도 그 원전 소형 원자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 히타치의 원전을 승인을 해줬다. 라는 것을 이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에스토니아에서도 이제 얘네 원전 소형 원자로를 했다. 해서 지금 소형 원자로 원전 사업에서도 강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철도 쪽인데요. 예. 얘네가 철도 사업이 굉장히 커요. 단순히 철도 차량뿐만이 아니라 철도 차량 운행 솔루션 시스템 이런 것까지 있고 아까 그거 뭐 탈라스 인수하는 건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얘네가 그러면 뭐 일본에서 뭐 철도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올해 수주나 발주한 거 보시면 일단 이건 이탈리아에서 수주한 거고요. 이것도 이탈리아에서 수주한 거고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수주한 거고 이거는 웨일즈에서 수주를 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떼제베인데 떼제베에 차량을 납품한 게 아니라 떼제베가 운행을 하는 그 운행을 했을 때 전체 운행 시스템 솔루션 있잖아요. 이거 운행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행할지 관리해주는 그것들을 지금 77M 뭐 이런 식으로 수주를 했다라는 거죠. 유로로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도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운행 솔루션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각종 그 신호 체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차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고 여기가 지금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돼서 여기도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히타치가 아까 수많은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강화했던 사업들인 거예요. 에너지와 철도. 예. 그래서 철도는 저 철도 기차 그 기차도 기차를 만든다. 기차도 만들고 기차에 들어가는 아까 운행 관련된 운행 제어 솔루션 여기까지 몽땅 턴키로 다 해요. 그러니까 얘는 철도와 관련되는 걸 아까 말씀드린 얘는 제조업, 소프트웨어, 뭐 장비, 하드웨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까지 다 만듭니다. 거의 독점 사업 같은 거 좋아하는군요. 있어봐야 한 경쟁사 하나 정도 하나 둘쯤 있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가 텔라스의 그 신호 처리 사업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영국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독과점 이슈야. 참 남들 안 하는 사업만 골라서 야금야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타치는 지금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냐? 이제 많이 정리됐을 것 같지만 자료 한번 보시면요, 히타치 사업이 아직도 복잡해요. 너무 하던 게 많아서. 근데 이제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회사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메인으로 봅니다. 디지털 시스템하고 서비스라는 사업과 그린 에너지 모빌리티라는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요거는 좀 기타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 금융기관, 정부 그리고 교통 관련되는 인프라 관련된 IT 디지털 거기 들어가는 각종 솔루션, 서버, 장비, 하다못해 케이블 이런 것까지 다 납품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디지털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거기에 필요한 각종 제품들도 다 납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면서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과 관련되는 IT 제품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AI, SI, 데이터 분석, 보안, 솔루션까지 한 겁니다. 아까 방위산업 쪽에서 얘네가 방위산업 관련되는 보안이라든가 시스템 C4I 이런 것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기술 경쟁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뭔가를 맡기면 인프라, 은행, 정부가 거기와 관련되는 모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 데이터 분석 처리까지 모든 거를 턴키로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이런 걸 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구입하고 뭘 하고 이럴 고민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 히타치의 방향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에너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런 거 몇 가지로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있어요. 했다. 나머지는 예. 다 매각했다. 예. 근데 여전히 이렇게 많다. 많죠. 그리고 사실 근데 이런 방향이 일본 예. 기업들의 일반적인 방향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히타치가 좀 독특한 거예요? 히타치가 그거는 뭘-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 아직 히타치 내용은 좀 할 게 많아서요. 예. 그리고 여기 그린 에너지 쪽 보시면은 여기 봤는데 원전 그리고 아까 그 전력 그 발전소 이런 거 해주는 거 파워 솔루션 발전소 엔지니어링 발전소가 필요한 각종 운용 유지 보수 관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각종 인프라 송배전 그리고 철도 모빌리티 이런 사업 쪽 두 개로 이제 집중하고 있고요. 예. 모빌리티가 철도가 있어서 모빌리티인데 아까 말한 탈라스 쪽 사업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 사업부 쪽 보면 여기도 아직도 복잡한 게 많아요.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빌딩 관리는 아직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지만 가전제품 에어컨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어컨 쪽은 좀 사업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라는 게 공장이라든가 건물에서 나가는 냉난방 전력 관리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게 관련되니까 여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측정 분석 뭐 이런 쪽 원자 현미경 그리고 물 처리 이런 쪽도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냥 기타라고 묻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업 부부 중에서 아까 금속 여기가 합금, 특수강, 자석 이런 쪽 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매각을 작년까지는 했지만 올해는 이제 아웃된 거고요. 건설기기도 이제 올해부터는 아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동차 부품 사업 하던 거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얘네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지분도 일본 투자공사라는데 올해 9월달에 매각을 해서 이제 계열에서 분리해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쳐내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 내에서도 디지털 그린 쪽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얘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아직까지도 구조조정이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요거 한번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번 4월에 나와서 AI가 제조업을 바꾼다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AI 하면은 저희가 한국에서 생각하기에 실리콘밸리가 짱 나머지는 다 죽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는 공장을 잘 몰라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과연 이런 공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하는 것들이 과연 공장 같은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기업이 테슬라 같은 데는 지들이 잘났으니까 자기네들이 사오고 뭐 엔지니어링도 다 하고 소프트웨어도 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이 그런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히타치가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데 디지털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장 내에 로봇이 들어가고 클라우드가 나오고 뭐 이게 전부 센서가 나오고 전부 다 전기잖아요. 옛날에는 공장 내에서 뭐 석유를 떼우건 천연가스를 태우건 이래야 되지만 전부 다 공장도 디지털화되고 전력화되고 전동화돼야 되고 전력을 최적화시키고 효율화시켜야 되고 해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장화된 자동차가 되면서 전기가 중요해지고 냉방 시스템, 냉난방 기조도 중요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공장이라든가 전체 사무실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일반 기업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예. 히타치는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드웨어적인 들어가는 서버도 다 하고 제조 공장 노하우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인프라라든가 각종 장비 하다못해 부품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아까 사실 했지만 그 연결 사업 부분에 아직도 무슨 뭐 기기 장비 부품 하는 사업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택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면은 거기에 맞게 다 최적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조,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모든 전문 지식을 하나로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업인 거고요.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지만 제조업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사업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2009년에 그 아까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한 건데 이사회 개편부터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이분이 사장은 1년밖에 안 했어도 이사회 의장은 4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사회이사, 외부인 이사 없는데 사회이사 도입을 했고요. 지금은 외부 사회이사가 전체의 다수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일본 도쿄 거래소에서 외부인 이사회가 다수인 경우는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회를 다변화시켜서 지금 5명이 외국인이에요. 여자도 2명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이죠. 니케이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이사가 있는 케이스는 5%도 안 되고 상장 기업의 9.1%만 여성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이거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하무라 회장은 아까 말한 대로 CEO는 1년만 했지만 이사회 의장은 4년간 재임을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중복상장 이슈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중복상장 이슈가 되니까 몽땅 다 매입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형태로 상장 자회사를 완벽하게 없애는 거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코지마 케이지 현재 CEO인데 히타치 이사회는 매우 글로벌화돼 있다. 그리고 이게 없었으면 구조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 저게 중요할까요? 예전에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아까 히타치 수많은 기업들이 사업부 있잖아요. 그거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면은 다들 반발하겠죠. 예. 사실 제가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전임 회장님께서 사업 구조조정 하겠다 할 때 야 우리 사업 왜 쳐? 돈 버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100몇 년간 해 화학 사업은 사실 거의 사업 초창기부터 하던 사업이거든요. 예. 왜 정리해?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글로벌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사회, 그것도 내부의 마인드나 이게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어떤 관점, 어떤 특정 편향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합리적인 방향과 계획을 갖춰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히타치는 하나의 길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래서 이사회 여기 이제 보시면 단순 우리가 자료만 읽지 않는다. 끊임없이 타협도 없고 지원도 없고 끊임없이 논쟁한다. 그리고 히타치라는 것에서 이제 외국 헤지 펀드도 보면 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조직이 변하는 게 대단하다. 일본이 본 지배구조 변화의 가장 대표적 사례다. 그리고 일본 히타치는 대기업 할인이 없다. 지금 아까 히타치 같은 저 복합기업 직업도 사업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디스카운트 치는 게 많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PBR 1.7배거든요. 일본 기업 내에서 아직도 PBR 1배를 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요. 예. 이런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와 이런 것들 하고 그것들이 어떤 일관성 있고 하나의 정확한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이 미래 사업하고 부합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잘 시도되지 않는 많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주목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룸버그에서도 이걸 심층 인터뷰 기사를 쓴 거예요. 아까 내가 뭐 질문했는데 이따가 가르쳐 준다는 게 있는데 뭐였죠? 듣다 까먹었네. 저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사업 감소요. 예, 그것도 네. 설명해요. 그리고 요 마저 드리면 예. 저기 이제 배당금인데요. 히타치는 이제 배당금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알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해서 시가 배당률 1.46밖에 안 되지만요. 자사주 매입도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1,000억 엔 이상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스타일의 스탠다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보고 투명하고 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정리하고 이것들이 효과적인 성과를 내면서 커다랗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히타치가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지금 이익이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올해보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부 매각했잖아요. 작년에 사업으로 인식했던 것들을 쳐낸 거잖아요. 아까 저희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작년 사업부에 반영됐던 히타치 건설 사업 부분 건설 기기는 올해 이제 완전히 없어지죠. 그리고 히타치 메탈도 이익을 꽤 내던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는 작년에 온기로 냈고 올해도 지금 1분기 기준으로 27% 이익을 내던 팔아버렸다는 거죠? 이거에 지금 지분의 절반 정도를 해서 연결 사업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나쁘다고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 사업의 산업군이라는 게 막 유행도 변하고 산업 환경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기도 했다가 저게 잘 되기도 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히타치는 몇몇 사업으로 큰 그룹이 이른바 전환하는 건데 그랬다가 예를 들면 잘 안 되거나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하는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한국도 IMF 때 그랬죠. 삼성이 그 전에 삼성전자 비중이 이 정도로 컸나요? 그러니까 IMF를 겪고 살아남은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떤 기업이었고 죽은 기업들은 어떤 거였나요?
강하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 집중할 거는 집중하죠. 그리고 히타치가 지금 사업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내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두 다 커버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에서 처음부터 마진을 다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하나로 몰고 예. 그 몰기 위한 재원을 남은 걸 팔아서 마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건 마진 안 남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익이 나더라도 회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아까 가하무라 회장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집중될 수 없는 모든 사업은 아무리 지금 이익을 내더라도 정리한다. 정리해. 그러니까 건설기기라든가 메탈도 지금 이익이 꽤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매각하니까 실적이 확 줄었잖아요. 그럼 그건 DX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그 시장 자체가 크다고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크다고 다 가면 그러니까 너도나도 모든 가니까? 산업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건설기기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히타치가 보기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그걸 제일 잘했나 보죠. 집중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실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자료 보시면 1분기 실적 발표를 볼 때 하이라이트에서 이 회사 보시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거든요. 예. 그럼 그리고 이제 실적도 어닝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 핵심 사업과 분리되는 사업 그리고 이게 분리되거나 마이너스의 사업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아예 발표를 저렇게 예, 두 개로 발표를 나눠- 이렇게 한 겁니다. 저 얘네들은 버릴 애들이 버릴 예.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망쳐놓은 건 우리 신경 쓰지 마.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작년에 매각해서 올해 실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올해도 구조 조정은 진행형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얘네가 보면 매출 비중으로 보면 커넥티브 이쪽 사업이 훨씬 큰데 사업 발표를 할 때 이거부터예요. 이거부터 하고 디지털 시스템부터 하고 그린하고 이거부터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핵심 사업이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올해 지금 히타치가 1분기가 이익이 되게 매출이 좋았던 거에 상당수는 뭐냐면 에너지 쪽이에요. 아까 그 초고압 전선 이 사업이 엄청나게 호주를 하면서 매출이 28% 급증했고요. 철도 이전 솔루션도 19% 늘었고요. 예. 핵 에너지 쪽도 여기는 비중이 좀 작긴 하지만 얘는 매직이 크기 때문에 전사 이익에서 이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쪽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강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에너지 청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얘들의 목표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얘기만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일본 기업들 뭐 좋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뭐 일본 기업들 뭐 별것도 없네. 왜냐면 소니 별로고 도요타 별로고 주가 별로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100위권 기업 중에 제가 보기에 엣지 있는 기업들만 좀 몇 개 해서 봤는데 지난 1년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요. 얘 42%, 얘 55%, 66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얘네들은 제가 NEC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고 집중적으로 했던 양대 회사고요. 예. 여기하고 여기는 아시겠지만 종합상사들이죠. 예. 종합상사들도 원자재하고 에너지라고 하는데 집중을 해서 사업을 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내고 있는 거고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방위 산업 쪽에서 핵심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키웠고요. 시네츠하고 이비덴 같은 경우는 전자 소재 쪽인데 이 전자 소재 수많은 화학 기업들 중에서 얘네만 두드러지게 강하죠. 예. 그리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뭐 저 병신 같은 기업 했는데 어느 순간 올해 수익률 90% 났고요. 파라소닉 또 집중해서 이렇게 됐고요. 예. 어드밴테스트하고 디스코는 거기에 반도체라든 데 들어가는 장비 회사입니다. 예. 특히 후공정 패키징 쪽이 강하고 있고 최근에 고급 패키징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최강자가 어드밴테스트고요. 디스코도 이 분야에서 상당히 강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강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수많은 일본 경제가 위기를 했을 때 살아남은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드리면 예. 요거는 최근에 이제 최진할 자문위원이라고 미래에셋에서 일본 기업들이 10년간 부활한 거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자는 인덱스 보수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일본 기업들이 10년 이상 일본 정부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일본 국민연금이 집중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하고 PBR 1배 이상을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결과들이 이제 성과로 나오고 있다.
라는 보고서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질적인 변화들이 일본의 많은 기업들의 변화와 주가를 움직였고 그 대표되는 상징적인 기업이 히타치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저 합니다. 숨겨진 알파 찾기 저기선 일본 기업이 요즘 뜨는 이유가 예. ESG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배구조 개편을 일본 기업들이 10년 이상 정부 거래소 차원에서 해서 개선됐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 이사회 외국인 넣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진짜 그리고 PBR을 1배를 높이기 위해서 비효율적 자산들을 정리하고 네.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 아. 정부가 아직도 계속 이거를 독려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히타치를 비롯해서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지배구조 개선이 배경이 됐다. 뭐 지배구조 개선만은 아니지만 사업 구조 개편을 강조를 하고 있고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기업들 하나하나의 체질이 많이 바뀐 겁니다. 예. 우리가 IMF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체질이 바뀐 것처럼 예.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그 바뀐 원인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는 그런 지배구조나 글로벌 스탠다드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선택과 집중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 방향이. 근데 원래 위기의 시절에 갈 때 살아남으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도 IMF에 살아남은 기업과 죽은 기업은 다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LG도 어떻게 보면 배터리로 지금 집중을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글로벌 세계 최강 수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질적인 지배구조 개편도 같이 맞춰야만 된다는 예. 거죠.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 기업들은 지난 10년, 20년간 생각보다 소리 소문 없이 돼서 지금 살아남은 애들은 그렇게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일본 주식 앞으로도 좋을 걸로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면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 아웃퍼폼할 거다? 가능성이 있다고 한골 봅니다. 탈퇴하고 있다. 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일단은 일본 증시의 수년째 해외 자금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아니 그 한국에서도 이미 일본 투자가 몇 년째 계속 늘고 있어요. 히다치 좀 들여다보시니까 네. 오늘 설명을 제가 한 1시간 동안 쭉 듣다 보니 야 다 좋네 설명만 들으면 그럼 저게 애플이지 왜 히다치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약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시총 13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위가 뭘까요?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하고 보니까 다 잘하는데 근데 이제 얘네 사업은 음. B2B 예. 천천히 변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강하지만 음. 소비재 기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익이 막 급증하고 크게 바뀌고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아직 히타치는 아직도 구조 조정이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복잡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예. 여전히 아직 미완성이다. 예, 근데도 이제 이거를 꾸준히 알고 사실 2009년부터 회사가 바뀌고 지난 3년간 이익이 엄청 좋았잖아요. 예. 그러면 대충 방만해지만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도 그렇게 주력 사업들을 또 털어내고 있고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아까 커넥티브라고 하는 사업에서도 불필요한 사업이 있게 하면 언제든지 털고 보강할 거 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진짜 겁니다. 이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음. 적자가 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120년이 넘은 기업이니까 네. 기업 내의 조직이라든가 문화나 거기에 이권이나 이런 게 얼마나 크겠어요. 게다가 보수적인 일본 그렇죠. 기업인데. 예, 120년간 살아왔던 기업이고 세계 최강, 일본 내에서도 최강을 달렸던 재벌들인데 네. 여기서의 가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게 2008년 9년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일본 기업들이 각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각성들이 일본 기업들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2, 3년 전에는 소니로 우리가 상징이 됐고 최근에는 그 종합상사들이 있고 그리고 히타치라든가 NEC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런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요. 조금 오늘 기간 제가 그 소니에 대한 책을 최근에 봤는데 네. 소니가 그 요즘 실적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구조조정한 과정을 보니까 엄청나죠. TV 예전에 그 잘 나가는 TV인데 삼성보다 우리 못 만들 것 같아. 아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TV도 아주 고가만 놔두고 싹 다 없애버리고 바이오 그 노트북도 다 없애버린 게 없애죠.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되게 잘 됐거든요. 사실은 지금 소니 근데 저는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소니 이익의 절반 이상이 엔터테이너라든가 게임 사업에서 나와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걔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먹자. 그리고 매출을 그것도 좀 줄이더라도. 지금 시대와 미래의 방향성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소니는 엔터프라이즈 사업 쪽과 게임기 사업에 집중을 해서 그게 전체 60-70% 이익을 내고 있고요. 전사 이익에서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걔네들이 하드웨어적 전통을 놓치지 않으면서 게임기라는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완전 소프트웨어적이지 않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면서도 결합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이 예. 일본에서는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기야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빨리 정리하고 변한 회사 갖고 와봐 하면 잘 안 떠오르긴 하네요. 안 떠오르긴 해요. 예. 특히 최근 10년간 더 그런 일이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좀 나았었는데요. 예.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알겠습니다. 예. 네. 지난 10년간 한국은 일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은 좀 뭐가 변할 바람이 고생을 있는 해서 것 같네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네. 일본 기업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좀 진작할 걸. 그래, 다 오른 다음에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좀 하시려는 거 있으면 앞으로 저희랑 상의해서 미리 얘기를 좀 해줘. 우리가 좀 미리. 미리 요거 해주세요 할 테니까 하죠. 알겠습니다. 아, 네. 참.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로 물러가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